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지금 한국 근대사에서 현대사까지 쭉 온 거야. 개항기 때의 어떤 그런 문화의 변화, 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문화 충돌, 그리고 이제 전쟁 전후의 어떤 중요한 또 변화,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 냉전의 시대 속에서의 변화. 야, 아니, 시대가 먹거리 정리돼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음식을 시대별로 쫙 보니까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얘기하시는 와주세요. 다른 사람의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울의 인구가 갑자기 몇십만 명으로 이제 평창을 하니까 사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대적 의미의 외식업이 미국은 1930년 유딜 정책 이후에 이 밀 옥수수 농사를 기계화를 시켰거든요.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의 밀 농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아 돌기 시작한 거죠. 잉여 생산물. 잉여 생산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나 같은 학자들은 잉여 농산물의 해결점 소비를 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종식되면서 제일 먼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독일까지 엉망이 됐잖아. 농사.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잉여 농산물을 제공해 줬어요. 하지만 그 나라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1년이나 2년 만에 안 받았어요. 재건이 되니까. 바로 재건해. 지금은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아시아를 딱 보니까 일본, 패전국 일본 있죠. 우리나라. 그다음에 한국 있죠. 그다음에 타이완 있죠. 그다음에 인도를 끌어들여야 돼. 인도 이 네 국가에다가 남아도는 밀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미네소타주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잉여 농산물을 무상으로 보내주는 법을 만들어요. 여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굶기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하지만 남한 사람들은 밀가루에 대한 그 이해력이 먹어본 경험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밀이 안 들어오면은 국민 지지를 못 받잖아요. 시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케이를 하고 분식 장려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분식 장려를 하게 된 거죠. 분식 장려 운동을 하면서 무미일 쌀이 없는 날 수요일 날 식당에서는 쌀이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급식소에서도 쌀 제공 안 해요. 그럼 국수로 되죠. 이제 박정희 정부가 63년 4년부터 이제 법령을 만든 양국관리법이라는 게 일제시대부터 있던 건데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쌀 막걸리 금지. 그다음에 쌀로 빚은 소주, 정류주 금지. 맞아요. 그다음에 방앗간에서 떡볶이는 다 밀로 할 것. 그래서 연배에 따라서 밀떡볶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밀떡볶이 좋아했거든. 우리 때는 다 밀이, 아니, 근데 우리 때는 그냥 무조건 밀이었어. 부들부들한 그게 쌀이 아니고 밀이에요. 지금도 밀떡볶이의 향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밀떡볶이가 나와요. 나와요. 같이 섞여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쌀떡볶이 나왔었을 때 이상해서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분식 그 양국관리법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냉전의 산물이었던 그죠. 아니, 이게 간단한 단어지만 이승만 정권 때는 혼식. 근데 박정희 정권 때는 분식. 그러니까 혼식은 주로 쌀과 보리를 같이 먹는 거, 분식은 아예 밀 장려 정책을 펼쳤는데 따져보면 어렸었을 때 우리나라가 쌀이 부족하니까 밀가루를 먹어야 된다라고 사실은 배워왔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런 냉전의 결과물 속에서 또 군사 쿠데타의 어떤 결과물 속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입장이 또 이렇게 맞아 들어간 부분도 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네요. 그러게요. 야, 재밌다. 인간이 먹는 거, 그냥 먹거리 하나에도 다 정치적인 게 들어가 근데 있다니. 이게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네. 뭐 또 안 나오나? 약간 이제 좀 잘하게 되네요. 막 한국전쟁 이후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제가 또 혹시 배고프실까봐. 이게 또 약간 호떡으로 끝내긴 했지만 이제 또 저녁 먹을 시간도 됐고.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치킨이거든요. 제가 주문을 살짝 했는데 어떻게 함께 드셔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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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아주 배달기사님께서. 또 고지식만 하면 팬이시라고. 정말 누가 봐도 카메라 감독님 같은 우리 스텝이라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원래는 저는 이제 뼈가 있는 치킨파인데 또 방송이다 보니까 발골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면 살짝 비이상하실까봐 순살로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우리 때는 그냥 뼈가 있어도 닭뼈는 약하니까 다 씹어 먹었는데 에이, 거짓말. 정말요? 뼈까지 드시고 뼈까지. 닭뼈를요? 뼈까지 드시면 얼마나 되겠죠. 통닭으로 한 마리를 튀겼으니까 흐릴 게 없잖아요. 근데 날카롭잖아요, 닭뼈는. 큰 거는 빼고. 큰 것까지 다 드신다는 줄 알았어요. 큰 거는 진짜 크잖아. 그렇게 먹다가 이제 이 반반 치킨이 프라이 치킨하고 양념이 나왔는데 네. 자녀들은 뼈 붙은 살도 옳게 안 발라먹고 다 버리니까 이제 순살로 바뀐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이 먹고 살만해졌다. 근데 저는 프라이드님 느끼해서 양념치킨파 아니? 양념치킨 세대. 거의 완전 대세였죠. 양념치킨은 정말 동네에 피부로 시작하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다양하게 엄청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치킨의 세대를 나누면은 통닭 세대. 통닭 세대. 통닭의 맛을 좋아하는 통닭 세대가 있고. 옛날 통닭.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라이드 치킨 세대. 그 다음에 양념치킨 세대. 우리가 기름, 식용유를 이렇게 풍부한 적이 역사상에 거의 없어요. 이 기름으로 튀겨야 되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기름 지지는 소리가 집에서 냄새가 풍기면은 네. 제사날이냐 뭐 이랬잖아요. 동그랗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들기름 그다음에 참기름을 썼는데 참깨를 털어서 옛날 나무로 만든 기름 틀이 있어요. 기름 짜는 게. 그걸 아무리 눌려도 이만큼 나와요. 만주에 있는 한족들이 콩이 많이 나니까 콩을 압착을 해서 그래서 콩기름을 뽑아내는 걸 보고서 이제 신의주하고 이제 의주 이렇게 평안북도 지역에 이제 콩기름 공방, 기름빵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기름빵이 생겼어요. 하지만 콩은 남한 사람들은 콩은 먹는 것이 뭔 짜는 거야. 생각 못했을 그렇게 것 같아요. 생각했으니까 이게 없다가 미국에서 냉전 이후에 밀 그다음에 콩이 나니까 무료로 들어온 거죠. 무상으로 재밌네. 공짜로 들어왔어요. 네. 그때 이제 콩을 들여와가지고 용도를 따져보니까 자 거기에서 기름을 뽑자. 기름을 빼자. 네. 그럼 기름을 빼고 남은 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대두박이라고 부르잖아요. 대두박. 그 찌꺼기가 양계업의 중요한 사료가 되잖아요. 닭 키우는데 그게 사료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닭을 튀기는 기름도 콩에서 나오고 야, 일거양득이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찌꺼기로 닭을 먹여서 대량 공장에서 닭을 생산하잖아요.
재래시장에, 지금의 재래시장, 옛날 전통시장에 집집마다 생기는 것이 통닭집이었어요. 광주에도 있었고, 뭐, 나주에도 있었고, 진도에도 생기고, 뭐, 온 곳이 생기는 거예요. 통닭이 갑자기 어떤 집에서는, 와, 이 귀한 것을 해서 예전에 그냥 백숙으로 해서 제사에 올리다가 맞아. 통닭집에 통닭 사가지고 올렸어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통닭이 기름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전기로 전기구이 통닭. 구이로 하는 고급 맛있는데. 음식으로 바뀌어서 전기구이를 먹게 된 거죠. 근데 양념 아니, 양념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통닭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취향이 바뀐 거죠. 그렇게 큰 통닭을 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막을 토막 내어서 하게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누가 줬을까? 우리가 서울 88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을 엄청나게 유치하려고 한국 정부가 나서서 노력을 했어요. 하얀 할아버지. 그래서 하얀 할아버지가 있는 프라이드 치킨집이 미국 스타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통닭을 그렇게 변형을 시킨 거죠. 야, 이 통닭이 또 분해되는데도 시간이 걸린 거구나. 변형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KFC 통닭은 짜기만 해. 뭐, 엄청 짜요. 한국 사람은 짠맛에 대해서 벌써 엄청나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몸에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맛이 없어. 한국 사람은 튀김의 고소함이 중요해. 그치. 고소해야 돼요. 바삭바삭한. 바삭해야 되고. 그래. 이건 좀 처음에는 퍽퍽해, 양식에는 퍽퍽해. 처음에는 양식에는 퍽퍽해. 치킨 공화국 보여주세요. 좋다. 오늘 방송 좋네. 거기에 그래서 이 통닭이 KFC와 만나서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만나서 다시 한국형으로 바뀌었는데 네.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왜냐하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두세 군데의 상가에 맛이 다 똑같잖아. 치킨집이 생겼으니까 그치. 경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양념으로 한국이 또 양념의 나라 아니야. 그렇죠. 근데 튀겨서 양념을 발라낸 거죠. 약간 그 고추장이랑 케찹이랑 해가지고. 처음에 양념시켜는 단맛에 매운맛은 굉장히 적었고 단맛이 강하면서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대박이 난 건가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제 냉전과 압축 성장을 넘어서 관통하는 40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구나. 이런 치킨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전 K푸드의 대표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라면이나 짜장면도 제가 알기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라면도 나오는 거야? 짜장면도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굉장히 좋아한다고 라면 알고 엄청 있거든요. 좋아하는데. 그래요? 아, 일단 라멘에서 라면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아는 라면은 정확하게 하면 인스턴트 라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꼬불꼬불한. 맞아. 꼬불하게 해서. 센 걸로도 먹어도. 식품학적으로는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그러니까 라라는 게 중국어로 라가 이렇게 수타면 하듯이 그거 라예요? 이렇게 라라고 한다. 하는구나. 잡아 당긴다는 뜻이에요. 면은 이제 밀가루 면이고 수타면을 그리고 식품학적으로는 이제 기름에 튀겼다고 해서 유탕면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식품의 법에는 라면을 안 부르고 유탕면이라고. 스프만 넣어서. 기름 유자에다가 이제 기름에 튀겼다고 해서. 그런데 이 유탕면은 누가 만들었을까? 인스턴트 라면. 그것도 우리나라가 최초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일본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먼저 했구나. 그 타이완 출신이면서 일본의 부인하고 일본 부인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일본의 귀화를 한 타이완 사람이 타이완과 홍콩하고 중국 남부에도 유탕면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밀 생산이 안 되니까 밀을 가지고 와서 두면은 알대 기후에서 홍콩이나 광동 지역은 빨리 부패해 버려요. 그래서 그걸 밀을 국수를 만들어서 기름에 튀기면은 오래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가 먹을 때 물만 부으면은 뜨거운 물 부으면은 똑같이 그냥 되고. 똑같이 다시 원상 복귀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다가 라면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바로 돼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반죽을 할 때 소스 양념을 같이 반죽에 섞어서 해요. 그래서 서프가 별도로 없어요. 진짜요? 약간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거기다 계란 올리고 맛있어요. 그런데 삼양라면이 이제 한국의 원조잖아요. 삼양라면 첫 번째 인스턴트 라면의 습 베이스는 일본에 전 개발된 것처럼 닭고기 육수 베이스예요. 그래서 맛이 약간 달라. 그래서 맞아요. 일본 사람은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쓴 글에 보면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여보 먹어봤는데 분식 운동할 때는 좋겠는데 맛이 좀 떨어져. 내 생각에는 고춧가루를 좀 넣으면 좋겠어. 이랬다고 이제 자서전에 써져 있어요. 각각께서 지시하셨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고춧가루를 이런 섭을 넣어서 했다. 라고 하지만 닭고기 베이스라서 참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행하게 베트남 전쟁 때 참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인들이 미군들이 제공해주는 전투 식량을 먹으니까 처음에는 살코기가 막 들어있는 고기를 통조림 먹으니까 좋았는데 그것도 한 달쯤 먹고 나니까 김치 먹고 싶어 뭐 이래 된 거예요. 부담스러워. 김치는 공급을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삼양라면 고춧가루 들어간 삼양라면이 엄청나게 베트남으로 가서 기업의 기본을 또 올려놓은 거죠. 김치는 못 먹지만 좀 칼칼한 맛에 고향을 생각하는. 근데 이제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라면 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잘 나가는 국밥집, 곰탕집, 국물을 진하게 내는 집들에 가서 아이디어 그걸 좋다, 아이디어 먹어보고 그다음에 그걸 또 몰래 또 주인 몰래 그때는 싹 싸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수분을 다 제거하면은 이제 건더기가 남잖아요. 원래 지금은 기계적으로 잘 만들지만 원래 라면 공장의 섭부는 이렇게 삶아가지고 수분을 제거해서 이렇게 절구에서 찧어서 가루를 해가지고 그걸 포장해서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소고기 라면이 탄생한 거죠. 그랬더니 소고기라는 말에 미친 거죠, 항상. 소고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소고기가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잠깐 헤엄도 안 치고 잠깐 지나갈 수도 있는 수업인데 야, 이걸 먹으면서 내가 소고기를 먹는 거야. 소고기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 라면이 뜨면서 라면은 이제 인스턴트 라면은 완전히 국민의 주식이 돼요. 베이스가 바뀌니까. 형님 먼저 드시오 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라면
님 먼저. 아우 먼저. 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라면. 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 우리가 서도 생각해 봅시다. 일본인, 중국인, 그 다음에 한국인이 라면을 끓이는 법은 다 달라요. 한국인은 수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국물 맛이 굉장히 중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라면 아빠, 엄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국물 물을 많이 부어서 남겨서 거기다가 밥 넣고. 식은 밥을 넣고 밥까지 먹어서 국밥식으로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라면 끓이는 방식도 큰 솥에다가 넣고 맞아요. 라면을 푹 삶아요. 우리 세대 그렇게 안 먹거든. 그래 이제 이 메뉴를 보고 시간 딱 재서 물도 딱 정량으로 넣는 세대는 저희 세대죠. 이 세대는 별로 없는데 MZ 세대로 가는 거죠. 대세대, 제세대. 가는 거죠. 그리고 라면에다가 온갖 이상한 걸 집어서 아빠표라고 만드는 아빠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올드한 거예요. 나 그런데. 가정 내에서 인스턴트 라면 가지고 구분이 되는데, 근데 이게 재미난 것은 그렇구나. 보세요. 1970년대 이제 초반부터 한국이 인스턴트 라면의 시대가 열리는데, 거기에 정부의 분식 장려 운동이 딱 결합이 맞네. 되죠. 그래서 한국인이 먹는 모든 국밥류나 국물류, 전골류를 짜장면, 중국집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연구해서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라면, 인스턴트 라면 종류가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진짜요? 심지어 카레 라면도 있었고요, 옛날에. 저희 맞아요. 카레 맞아요. 라면도 있었고. 스파게티도 라면을. 뭐 김치찌개 라면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그게 전부 다 75년부터 83년 사이에 나와요. 시기적으로. 나 오늘은 녹화가 안 끝날 것 같아. 왜냐면 들을수록 재밌어. 나의 삶이라는 게 이런 인과관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라면을 집착하면서 진짜 주말마다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막 이렇게 먹어봤니? 이러면서 혼자 난리 나거든요. 막 이번에 막 이거 섞어보고 막 와이프가 다른 계획 때문에 사놓은 거 막 섞고 막 진짜 비싼 소고기도 막 넣어버리거든. 아이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선생님 분석에 따르면 역사 문화의 결과물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제 어린 시절에 어린이 대원 갔다 오고 나면 엄마랑 둘이서 땡땡 가든. 교회. 아니 교회가 아니고 음식점 이름이 땡땡 가든이야. 그러니까 나 맨 처음에 왜 정원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로 고깃집이죠, 그렇죠? 이런 외식 문화 이런 것도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가든이 가장 많았던 적은 이제 1980년대였죠. 그쵸. 그리고 가든은 서울 같으면은 강남에 있었죠. 맞아요. 진짜요? 지금도 남아있는 집이 있기는 하고요. 탄천 넘어서. 한강 압구정 맞아요. 남쪽에 쭉 여러 집들이 이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중반에 이제 서울의 확장을 때문에 압구정하고 강남이 개발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남의 아파트가 70년대 말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계획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공원이 없네. 하기야 강북은 또 산이라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산도 없고 뭐 공원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땡땡 가든 집의 창업자가 그러면은 내가 땅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다. 세상. 그래서 이제 만든 게 갈비집 가든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가든 안에 실제로 물레방아도 돌아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잘 벌었을 때는 80년대 후반 때는 손님들 앉는 객실 바닥에 유리를 깔아가지고 그 밑에 잉어가 다니고 뭐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음식점에 왔는데 놀러 온 기분이 기분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80년대는 가든의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질문. 그때는 갈비를, 소갈비죠? 소갈비를
양념에 재운 것을 주로 많이 먹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생갈비를 많이 먹었을까? 아, 야, 이거 어렵다. 갈비하면 양념 아닌가요? 일단 저희 집은 가난해서 꽃등심 못 먹었습니다. 항상 돼지 양념갈비만 먹었어. 갈비는 무조건 양념 아닌가요? 이것은 이제 이제 고기를 위한 비유구라고 불러요. 비유구. 먹기 위한 소. 비유구 농장, 봉장대 농장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돼지 양둔장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두 고기 다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그게 항상 문제죠.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전문 사료를 미국에서 하듯이 전문 사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밀 재배하고 나서 남은 건초. 그 건초를 수입해 들어와야 돼요. 그 우리나라에는 건초 없었어요? 우리나라 밀 재배가 많이 안 되니까 없으니까. 그러네. 그걸로만 먹이고 해야지 마블링도 생기고 그걸 해야지 마블링도 생기는 거예요? 대박. 공장제 소를 키우면서 이제 사료를 미국 사료를 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블링이 생기고 냄새가 별로 안 나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기술이 아직 없을 때는 한우를 잡았는데 냄새가 많이 나. 그럼 그래서 누린내.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다 양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좀 국물 좀 소고기 넣고. 냄새. 돼지고기도 돼지 불고기, 돼지갈비 다 양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80년대에 강남에 있던 땡땡 가든들도 다 양념갈비를 팔아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지금도 갈비집에 가면은 생갈비가 있고 양념갈비가 있는데 생갈비가 좀 비싸죠. 더 비싸요. 그죠? 이상하잖아. 양념을 더 넣었는데 양념을 더 넣은 게 양념갈비가 비싸야 되는데 왜 생갈비가 비싼 거야? 생갈비는 품질이 훨씬 좋은 거. 양념갈비는 좀 떨어지는 양념을 이렇게 묻혀서 그리고 양돈의 고기 냄새가 안 나게 된 것은 참 희한하게도 지금 용인에 가면은 세계적 한국 국내 가장 큰 놀이동산이 있죠. 네. 그 놀이동산 자리가 원래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정부의 부탁을 받고 미국식 양둔장을 시범적으로 만든 장소입니다. 그 옛날에 자연농원이었고 거기다 만들어서 진짜로 미국식 사료 들어오고 양돈업을 하고 그다음에 순놈을 거세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양돈 기술이 이제 완전히 미국식으로 해서 고기 품질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90년대에 소고기 스테이크형 소고기와 삼겹살 구이의 시대를 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무슨 가든 이런 것도 물론 제 나이 때는 조금 덜 익숙하기도 하지만 저 때 약간 고급 식당 하면은 좋은 횟집이거든요. 가족 행사가 있거나 맞죠. 할 때는 무조건 횟집으로 가서 약간 그 산상 쫙 차려가지고 막 쓱기다시 쓱기다시만 막. 먹고 이렇잖아요. 이 횟집 문화는 언제 들어왔어요? 횟집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일식집이라고 불러요? 횟집. 횟집이라고 부르세요? 약간 일식집은 이렇게 문 드르르 열어주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일식집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선시대 때도 생선을 날로 먹었어요. 왕실에서도. 그래요? 하지만 서해안 쪽에서는 이 간만의 차가 심해서 그냥 물 빠져나갈 때 쉽게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걸 말리는 거예요. 생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고기를 못 잡게, 손을 못 잡게 허가를 받게 했으니까 제사에 올라가는 게 다 생선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소고기로 말려야 되는 육포가 구하기 어려우니까 생선 어짜리 어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생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동서남북질 섭취의 근본이었던 거죠. 조선 후기까지. 일제시대도 그런데 이제 회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회를 먹으니까 익숙할 수 있는데 일본인들 식민지에 들어오면서 부산부터 시작해서 목포 이런 데 일본인 거리가 생기죠. 광주에도 일본인 일식집이 일제시대 때 꽤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일본식의 사시미를 이제 판매했던 거죠. 일본식 사시미는 숙성을 시켜야 돼요. 바로 안 먹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회 그러면은 날 것 중에서 바로 쳐서 먹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쳐가지고 막 올렸는데 그렇게 먹게 된 것이 언제부터일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제주도에 360도 섬들 내에 횟집 없는 데가 없어요. 진짜 많죠. 또 만났네 어제 본 그 아가씨 미소 짓네 그러니까 횟집은 도시에는 육지에는 거의 없었어요. 횟집은. 횟집이 서울에 좀 많이 생기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영동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동해 바다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그냥 트럭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죽은. 화르 옮기는 그 맞아요. 트럭이 있어요. 화르차가 있어요. FRP라고 하는 목욕탕 욕조처럼 그걸로 만들고 거기 산소를 투입하고 바닷물로. 맞아요. 그 기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야, 그것도 이거 별로 안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됐네. 그러니까 인천 어시장에서 바로 서울로 와서 서울 사람들 일부는 생선을 먹었죠. 이제 회를 먹었어요. 회를 먹었지만은도 횟집의 시대를 연 것은 그 화르해 유통망 트럭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세상에. 그래서 횟집의 전성시대는 언제 열렸냐? 한국식 횟집의 전성시대는 1990년대 들어와야 열립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으로한테 이 횟집의 전성시대를 열게 된 것은 기억나세요? 광어 한 마리 9,900원. 네. 프랭카드가 붙어있는 기억나세요? 저희 집 앞에 산 거 있어요. 오, 지금도 있어요? 네, 있어요. 서귀포가 70년대 중반부터 제주 밀감 농사를 정부가 적극 밀면서 바나나도 수입하면 외화를 낭비하니까 온실에서 바나나를 맞아요. 그래 바나나 생산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지금은 열대야가 돼가지고 잘 자라잖아요. 전라남도에서 자라요 이제. 맞아요. 해남에서 자라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려웠어요. 그래 실패해가지고 이제 다들 이렇게 농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큰 식품회사 참치를 시작했던 그 식품회사의 회장이 양식장을 제주도에. 그 서귀포에 바나나 농장을 몇 개 사서 양식장을 만들었어. 왜냐면 그 양식장은 일본서 기술을 가져와서 양식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한 게 광어 양식장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너가 왜 성공하니? 우리한테 달라. 제주도 서귀포 지역민들한테. 지역민들이 바나나 농장했던 분들이. 그래서 과감하게 또 그래 기술 다 지원하고 떠났어요. 쿨하신데. 쿨하죠. 목포 출신이에요. 회장님이. 재밌네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광어 양식장이 쫙 들어선 거죠. 지금도 제주도의 서귀포 쪽에 가면은 다 이렇게 까만 선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게 다 광어 양식장들이에요. 광어가 이제 생선이 양식이 되니까 9,900원이 되는 거죠. 한 마리에. 그러면서 이제 우럭도 같이. 양식, 다 양식이 되는 거죠. 야, 우리 최근까지 와버렸어.
얘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새 그쵸. 교수님이랑 오늘 개항기부터 좀 현재까지 쫙 오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맛있게 소비하는 음식들이 점점 세계화가 되겠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의 K푸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로서. K푸드가 뉴욕의 맨하탄에서 인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네. 뭐 태국 음식, 아, 그다음에 그게 더 인기가 일본 있군요. 음식, 아직 잠깐.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규모가 아시아 음식 중에서는 북미에서 한국 음식의 포션은 굉장히 적은데 네. 하지만 붐 분명히 일어나요. 붐을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매개물이 있는데 첫 번째 매개물은 결정적인 것인데 BTS입니다. BTS입니다. 오빠들. 뭘 해도 BTS거든요. 지난달에 제 후배 교수인데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왔어요. 네. 아리조나의 도시인 피닉스에 저도 가봤습니다만도 한국 사람 거의 없거든요.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있는 교수 몇 명하고 학생 몇 명 빼고 나면은 한국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아시아 식품을 하면서 한국 식품을 주로 파는 H마트라는 게 북미에 있는데 그 H마트가 피닉스라는 도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봤더니 스페인이식의 스페인계 여성이 인스턴트 라면 앞에 하고 떡볶이 앞에 서가지고 이 살까 말까 맵지 않을까? 자기는 매운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한국 사람이니까 가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왜 어떻게 좋아하게 되냐 그랬더니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 나와서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H마트가 오픈했다니까 와봤다고 하면서 안심하고 요리법 다 설명해 주기 다 있으니까 이제 사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요소는 어차피 BTS와 그다음에 K 드라마, K 영화가 K컬처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낸 한국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푸드를 주로 판매하는 그 북미에 지금 뭐 엄청난 도시에 다 들어가 있는 마트. 그 마트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마트가 이렇게 우뚝 솟을 수 있었던, 안정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미국에 정착한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 탈출해서 북미로 간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안정된 경제 기반을 가지게 되고, 태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미 한류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장금 드라마부터 시작해 한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굉장히 안전하고 맛있고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식품 회사의 제품. 건강하고. 특히 한국인이 없는 동네에도 이 마트가 들어가서 한국 식품 회사의 제품이 반 이상이고 쫙 기반을 만들어준 거죠.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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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건 아무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건데, 한국 음식은 오랜 시간 동안 상업적인 맥락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한정식이나 우리가 보통은 일반 시민들의 백반집, 그죠? 아주 할머니 마음대로, 맞아요. 그죠? 밥 하나, 국 하나, 반찬 메뉴가 바뀌고. 해주는 거죠? 가공되지 않은. 중국 음식은 이미 200년 동안에 이 산업화된 중국 음식점이고, 일본 요리도 100년 동안 산업화되고, 일본의 교토 요리라는 것은 이게 일본식이야? 아니면
프랑스식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변형이 많이 됐는데 한국 음식은 그렇게 천천히 소비되어 오다가 80년대 이후에 외식업이 뜨면서 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프라이드 치킨도 먹어보고 그죠?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하고 오래된 거하고 절묘하게 섞여서 소비가 돼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는 몇몇 외국인 이제 이 연구자들은 한국 음식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동아시아에 비해서 덜 상업화된다. 그게 자연스럽다. 잘못 들으면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그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한류 K컬처, 그 다음에 아시아계의 부유함, 뭐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지금 K푸드를 북미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지도, 그 다음에 소비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기획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내부가 어떻게 이 음식을 즐겨 먹게 되고 우리가 유행했는지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지 북미에서, 도쿄에서, 뭐 뉴욕에서, LA에서, 뭐 베이징에서, 뭐 아니면 하노이에서 우리 사람이 좋아할 게 뭘까? 라고 찾아야 되는 거죠. 다만 국내에서는 K푸드는 우리께 밖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슬로우푸드, 로컬푸드, 농민들과 어민들이 생존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것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방식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K푸드가 뜬다고 국내 지자체도 다 K푸드를 내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K푸드밖에 세상에 없는 줄 알고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슬로우푸드와 로컬푸드를 우리가 아껴야 되고 마지막 질문. 요리하세요, 집에서? 네, 저는 합니다. 어떤 메뉴까지 하세요? 뭐 아주 어려운, 제 기준에 어려운 거는 뭐 이제 뭐 갈비찜 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잡채도? 잡채도 하죠. 잡채는 쉬운 거니까. 전 어렵던데. 요리하세요? 했었죠. 근데 제가 만드는 게 요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라면 이런 거. 라면, 볶음밥. 인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인간은 뭐 이렇게 다른 영장류, 침팬지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호모사피엔스는 도구를 사용한다. 그치? 그쵸. 도구를 사용한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객관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은 유일하게 영장류 중에서 요리하는 동물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리하는 동물이니까 호모사피엔스이고 네. 우리 어떻게 그 정도까지는 안 되나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약간 경계선인가요? 침팬지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다른 걸 하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요리하지 않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제 또래 중에 실제로 요리해서 집에서 밥 먹는 친구들 없어요. 네. 그런데 요리를 해야지 인간다워지고요. 요리를 직접 해야지 농민과 어민들이 생산한 것들을 직접 그러겠네요.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모사피엔스는 함께 식사하는 동물이다. 혼밥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혼밥했지만은 커뮤니티, 인간의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같이 식사할 수는 없지만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K푸드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잘 살까를 걱정 안 해도 되고 그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저는 뭐 침팬지 단계를 저희 프로가 또 MC가 또 별로, 침팬지여가지고. 벗어날 생각은 없는데 난 라면이 좋아.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진짜 개항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까지 쭉 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뭐 치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신기했고 결국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음식은 문화 교류의 산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개인적인 요청으로는 제가 보기에 우리 교수님 맛집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끝나고 제가 전화 좀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맛집 투어 가능하신지. 번호 달라고. 네. 오늘 내가 여기 온 목적 중에 하나는 네. 그 설탕을 엮어 먹는 광주 스타일의 콩물 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계속 설탕 넣어서 드시게 될 거예요. 저는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쌤은 어떠셨어요? 아니 뭐 너무 좋았고요. 그냥 이제 시대가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한때는 정부가 어찌됐건 뭐 나라를 살리는 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던 때가 있었다면 그 뭐 장단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선생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자율적인 힘 앞에서 뭐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면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자율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K푸드가 뭐 이렇게 잘 된다, 돈 많이 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세계 역사 속에 또 의미 있는 역할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튼 정말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고 알찬 이야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